반갑습니다. 저 센터 갖고 있는 이정혜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좋은 대학 강의를 위한 강의 계획서 작성법입니다. 먼저 저희 인지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학과 인생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나 용기 보여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저도 교수지만 변호사들이 매 학기마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교육 문서 혹은 교육과정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시는데 그 고민의 흔적이 담긴 문서가 이 강의 계획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그 고민의 흔적하고 또 우리 작은 수고가 뭉쳐져가지고 강의 계획서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굉장히 큰 의미로 교육적 연대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준비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작성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서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를 잠깐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귀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귀찮은 일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학습자 입장하고 강의자 입장에서 제가 유익한 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실제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느냐를 이제 드릴 텐데요. 제가 준비해서 쓰고 있는 포맷을 가지고 항목별로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 계획서는 코र्스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해당 강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예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아까 주임 말씀했지만 해당 강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이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코스별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저를 포함한 교수님들은 너무나 전문 지식이 뛰어나고 또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부여 안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솔직히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강의 계획서가 설사 그냥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더라도 교육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런 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내용과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강의 계획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친절한 김자씨 영화 아시죠? 친절한 안내자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행 하시는 다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 특히 해외여행 나갔을 때 저도 옛날에 굉장히 걱정 반 불안 많이 컸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떤 명확한 안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있는 경우라면 초보 여행자일지라도 새로운 길을 가거나 어떤 어려운 길을 갈 때 정말 흥분감과 기대감으로 여행에 임할 것 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초보 여행자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초보 여행자 학생들에게 상세한 명확한 안내를 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과 걱정 대신에 흥분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역할은 친절한 안내자가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강의 계획서가 어떻게 이제 모습을 띄어하는가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표 내용, 교사수 방법, 평가인데요. 이거는 교육의 4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에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빨간 글씨 이제 연계성 부분입니다. 실제 알고는 계시는데 이거를 쓰실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걸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국어과는 아니지만 한번 연결해봤는데 좌측 상단이 뭐냐면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은 좋지 않은 사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강의 목표가
제가 만든 겁니다. 임의적으로 글쓰기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그 글쓰기의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단문이냐, 중문이냐, 장문이냐라고 설정을 해봤고, 글쓰기 방법은 그 글쓰기 관련된 강의, 그리고 글쓰기 전시, 그리고 글쓰기 관련된 좀 긴 글쓰기겠죠. 논술 팀 프로젝트를 정을 했고, 또 평가에서는 그 글쓰기 짧은 형태인 시, 그다음에 약간 뭐 논란 여전히 있지만 수필도 해당될 것 같고, 또 논술 시험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결성 부분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연결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일관된 흐름으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측을 보시면요, 똑같은 강의 목표거든요. 글쓰기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실 게 이 빨간색과 보라색과 여기 조금 진한 빨간색, 초록색입니다. 강의 내용을 보시면요, 분명히 목표에서 글씨라고 했는데 목표에 없는 말하기와 읽기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법을 보시면 이게 정말 글쓰기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고요. 특히 팀 프로젝트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평가인데요. 평가를 보시면 일단 듣기는 어느 목표도 내용도 방법도 없습니다. 듣기는. 그 읽기 경우에도 여기 내용에는 있지만 그 목표에도 없고 방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많이 놓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한 번쯤은 작성하신 다음에 이게 다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신다면 좀 더 질 높은 그 강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강의 기초가 학생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에게는 학생들이 그 16주 기간에 모든 그 일정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이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원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학습 진도를 맞출 수 있고요.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매니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강의 계획서에서 강의서 따라서 교수님들이 일정날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제가 느끼는 건데 굉장히 저를 신뢰하고 더 교감을 할까요? 그걸 많이 돈 느끼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강의 기술을 통해서 그 학생과 교수자 간의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직접 면대면으로 보지 않아도 강의 기술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강의자인데 강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면 아무래도 결과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강의 설계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학생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을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언급한 것 같은데 일관성 없는 그 강의자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개설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신다면 또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일관성 있는 강의 운영 가이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말씀드렸는데 강의 개설가 잘 되어 있으면 아까도 제가 이제 이메일 받았는데요. 저는 잘 충실히 쓰는 편인데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프로젝트 어떻게 하죠? 그리고 상대 언제 할 수 있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실한 강의 개설가 작성이 된다면 그 강의 지도와 관련된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강의 개설을 쓰시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좀 좋은 결과를 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포맷은 저희 현재 그 포털에 쓰고 있는 핵심 구성 요소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 목표 및 성과인데요. 여기에는 강의 설명, 학습 목표, 학습 성과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의 진행 정보인데 강의 진행 방식하고 교재, 수업 자료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습 평가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 일정 16주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걸 제가 하나씩 이제 제가 제 수업에서 쓰고 있는 제 실제 강의 계획을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째가 이제 학습 목표 및 성과에 해당된 첫 번째 부분이 강의 설명인데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이 강좌를 왜 개설했는지, 개설 목적하고 강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핵심 키워드로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지 않고 논문 쓰실 때 앞부분에 초록이 있지 않죠? 초록의 형격으로 그 논문에 대한 핵심 내용만 아주 정면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현재 서강대학교 체육교과 소속인데요. 제가 체육교과 교재문제법 수업을 2학년 이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 코र्스워크에 가담되는 건데 제가 두 문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을 보시면 중등학교 체육교사가 갖춰야 할 체육과 교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교재 연구에 기반한 수업 운영을 함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개설 목적을 제가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이 과목을 탐구 활동하고 실습 활동을 병행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길게 쓸 필요 없고요. 아주 취약된 내용만 간단하게 쓰시면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목표인데요.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학습 목표와 뒤에 나오는 학습 성과가 있습니다. 학습 성과. 원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강의 목표를 생각하고 썼어요. 원래 강의 목표와 학습 목표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뒤에 학습 목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학습 목표와 성과를 구분하는 건요, 저도 교육학 전문자이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거라서 오히려 성과는 성과대로 쓰고 이 학습 목표는 강의자 입장에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두 번째 줄에 교수자가 해당 강좌 동안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건지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목표와 성과를 이제 작성하실 때 여기 교육학 정보 아니신 분도 많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교육학 이론이거든요. 블루멘 학자가 우리 교육 목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틀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이 틀의 역할과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교수 학습 내용에 명료한 길라잡이를 해주게 합니다. 두 번째는 교수 학습 내용의 균형성과 체계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줘요. 굉장히 좋은 틀인데요. 틀을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실래요? 네네네. 블룸이 우리들에게 제공한 틀이 뭐냐면 목표의 영역하고 목표 수준입니다. 왼쪽은 목표 영역이고 여기는 수준인데, 목표 영역은 세 가지로 인지적 영역, 신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가장 모든 강좌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영역입니다. 신동과 정의는 전공과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목표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목표 수준이 기억하기이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창조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강좌를 가르치실 때 이런 영역하고 목표 수준을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는 학습 목표를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샘플을 보여줄 텐데 제가 최선의 예시는 아니고요. 그냥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적절한 예시라고 갖고 왔는데 제 수업에서 쓰고 있는 틀인데요. 아까 블룸이 얘기한 목표 영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까만색과 파란색,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데 까만색은 인지적 영역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여기 이론적 지식이라고 제가 한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동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연구 능력, 그리고 정의적 영역도 탐구적 태도라고 이렇게 한 번 더 포인트를 해준 거죠. 그런 다음에 관련 내용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게 차이점을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제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절한 예시를 이제 가져왔어요. 똑같은 과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블룸이 얘기한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목표의 영역이 아까 세 개의 영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목표 수준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차이를 아시리라 믿고 있는데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런 틀을 맞춰 주신다면 아무래도 강의의 진행과 강의의 질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인데요. 성과 부분이 가장 작성하기 힘든 부분인데 사실은 성과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행동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목표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체화되는 거 그리고 목표보다는 목표는 약간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는 좀 약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행동 지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학습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면서 작성을 하실 때 개조하시면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지적 영역에서 처음에 이제 여기에 이론적 지시라고 했습니다.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다시 만든 거죠. 이론적 지시에 맞는 학습 성과를 저는 기획 및 분석 능력이다라고 한 거고요. 아까 여기는 제가 현장 연구 능력이라고 했었어요. 현장 연구 능력에 맞는 목표에 맞는 성과를 저는 실행 능력이라고 본 거죠. 여기는 상부적 태도였는데 반성적 태도하고 명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면요,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되어 있고요, 구체화되어 있고 굉장히 측정 가능한 그리고 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놓친 게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 학습 목표에서요, 여기 마지막 부분이 또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강의 개수를 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은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출결. 제가 컴퓨터에 서툴어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지금 이제 정제 영역을 쓰실 때 간혹 몇 분들이 이제 이거를 강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출결이나 태도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정제 영역의 목표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정의적 목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교재를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념하시고 제가 놓쳤는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이죠. 그 강의 진행 정보인데요. 첫 번째 이제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6주 동안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기술하는 건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상세할수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포맷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5가지 제가 진행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강의 토론, 학교 현장 체험, 개인 수업 시연, 팀티처 수업 시연, 수업 분석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추가 설명을 보시면 말 그대로 추가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현장을 체험할 때 중등학교 학생들을 방문해서 학교 현장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해놨고요. 여기 하나만 더 예를 보여드리면 이 경우에는 3일 1조가 돼서 팀 지침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좀 아까 말씀 친절하게 좀 안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로 가겠습니다. 과제가 또 이제 쉽지 않은 또 항목인데요. 평가 못지않게 학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또 많이 묻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인데요. 학생들이 금방 봐도 이해할 수 쉽게 그 과제를 작성해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릴 말씀이 뭐냐면 제가 본 팁인데요. 과제를 쓰실 때 과제를 왜 하는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제출물은 뭔지, 산출물이 뭔지, 제출이 언제를 명시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과제 목적을 쓰실 필요가 있는데 애들이 의외로 굉장히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패션 마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과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많더라도 불만이 덜 하고요. 굉장히 만족감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쓰고 그 전에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시간 강사나 그 교육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제에 대해서. 그 오해가 뭐냐면 학생들은 과제 수가 적을수록 좋아한다 라는 이제 오개념,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적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를 싫어한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학생들은 과제 수가 적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쉽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뭐냐면 과제 수보다는 아까 과제 수의 목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동의가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과제 수가 많아도 굉장히 기뻐하고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큰 그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가이드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점수가 있잖아요. 학점수가 있는데 1학점 경우에는 이제 과제 수가 많으면 곤란하겠죠. 반대로 3학점 경우에는 또 너무 과제가 너무 없구나, 너무 또 학생을 배려하셔서 힘들까봐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만 과제를 하시고 나머지 과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을 가지시고 적절한 과제 수와 그 수준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제 그 과제의 형식인데요. 아까 그 수업 진행 방식에서 과제에 해당되는 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장 체험 보고서 1회, 개인 수업 시간 1회, 팀비칭 1회입니다. 그래서 보실 게 뭐냐면 이 목적, 방법, 제출 내용, 제출입니다. 또 목적, 방법, 제출 내용, 제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보시면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물어보지 마라.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다 있으니까 보고 와라. 이해 안 되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30년, 40년에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이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마지막 파트인데 강의 진행 정보에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교재만 쓰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것만 쓰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그 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는 것만 적더라도 쓰시는 것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네, 평가 방법인데 평가도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짚어야 할 게 뭐냐면 그 평가 원리는 이미 알고 계신 건데 그 추천 평가 이론에 이제 교수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평가하시는 내용은 반드시 이전에 가르치신 내용과 강의한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시험 문제나 평가하시는 그 반영 비율이 이전에 가르친 강의 비율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한 비율이 50%라고 한다면 그거는 암시적으로 강의한 게 50%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셔야 합니다. 물론 뭐 50대 50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그 균형을 가지시고 그 강의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가의 오류를 준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평가를 하실 때 그 주의하실 그 두 가지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강의 목표와 무관한 평가 내용 혹은 강의 내용과 강의 내용이 없는 평가 내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다 아시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 수준에서 단순 단계의 집필 시험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 변별력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학교 수준에 맞는 집필 시험이 낮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차원적인 집필 시험을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 제가 뭐 이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을 진술하실 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뭐 학습자 지향이다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학습자 지향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세부 팁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평가 방법의 안내가 상세할수록 좋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학습 유형, 학습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고려한 평가 방법과 도구가 다양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단 시간에 배워도 그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습 유형인데요. 어떤 친구는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발표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평가 방법이 다양화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전통적인 방법, 집필 시험으로만 평가가 된다거나 혹은 특정 방법으로만 발표로만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정한 평가 기회가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위험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시고 도구도 기왕이면 다양한 걸 가져오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정당한, 아니, 공정한 평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제 참여도와 평가 반영 비율의 일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에 얼마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느냐, 그 참여도에 따라서 평가 기준도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하는데 한 3주 걸렸는데 한 5%, 뭐 1%는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고려하셔서 평가를 결정하실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항의 평가를 낼 거냐, 또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교수님이 하실 거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하실 것인지 사전 예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얻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현장시험 보고서, 개인 수업 시험, 팀비춘 수업 시험 이렇게 5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비율도 제가 과제 참여도에 그 비례해서 뭐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팁은 뭐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시면요. 저는 출제 범위 맨날 물어봅니다. 맨날 애들이 미리 써놨고요. 문항 유형 이렇게 낸다, 서답형이다, 서술형이다, 문항수 나온다, 문항당 몇 점이다 라고 암기를 하고 있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집필고사 이외의 평가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평가 기준만 안내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과제입니다. 과제에 따라서 제가 어떤 내용을 평가할 건지, 몇 프로인지, 25를 쪼개서 몇 프로인지,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행평가도 어떻게 할 건지, 동료평가와 교수님 평가 같이 한다, 평가 기준은 뭐다, 반성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안내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문을 안내해주면 아이들이 여기에 맞게 그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그 학습 동기가 올라가는 걸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네요. 수업 일정인데요. 그 수업 일정은 그 16주에 해당되는 수업 주제하고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학습 과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별거리를 포함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출 과제를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 강의 계획서 중개 포맷에 없는 건데 제가 쓰고 있는 포맷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주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리키는 학문적 이론의 그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강의 계획서에 넣지는 않지만 옆에 여백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체육과 교재 연금지도법이라는 단어명을 넣고 범위하고 이 위계를 새로운 위계를 결정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제가 16주 강의 계획서에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임의로 가리키지 않고요. 어떤 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조금 더 알찬 강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참조해주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첫 번째 수업 주제 내용을 제시할 때는 이별거리를 제공하시는 게 예습을 유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습 과제는 특히 애들이 굉장히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일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냐면 아까 교수 과제인데요. 제가 어떤 그 활동을 수업에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샘플이 있기 때문에 뒤에 샘플을 보시면 그게 더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상 신분증을 다 가져오지 않았어요. 몇 개만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 있죠. 주가 있고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두 파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드는 거고요. 이 두 파트, 첫 번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별거리를 해주면 애들이 그 해당 주마다 그 예습을 물론 다 하진 않겠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제를 보시면 제출 과제가 있는데 저는 그 해당 주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걸 보면서 제가 미리 강의 때 얘기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미리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인데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매주 제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애들한테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꼼짝없이 이걸 가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대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저를 믿고 따라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좋은 강의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내용을 가지고 좋은 강의를 썼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만,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의 순서를 절대 임의로 바꾸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 이의를 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건데 가리길 수 없는 과제를 즉흥적으로 주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들이 표출은 안 하지만 굉장히 당황해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또 이걸 꼭 지키시면 여러분 양 충실한 강의를 당연히 쓰실 것 같고요. 아마 좋은 평가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